서울 중심부의 웅장한 빌딩숲 미광투자그룹의 최상층 회의실에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CEO 하윤 현재는 차가운 이름 리 지소로 불리는 그녀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는 창밖 서울의 회색빛 풍경과 대조적으로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6년 전의 처절한 기억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깊은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오직 복수와 아이들을 향한 집념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불꽃이었다. 그녀가 가진 국제적인 투자 전문가로서의 명성은 이미 아시아 금융계를 강타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는 태진그룹과의 거래를 주도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사님 태진 측이 제시한 조건은 저희의 최소 마지노선에 훨씬 못 미칩니다. 협상을 중단해야 할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이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그들은 지금 절박해. 그 절박함은 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될 거야. 강현준 회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아붙여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얼음장처럼 단단하여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정각 10시 문이 열리고 강현준 회장이 2명의 임원과 함께 들어섰다. 6년 만에 다시 보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잘생기고 위험 있었지만 HR 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이미 배신과 잔인함으로 얼룩진 비열한 인물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태진그룹의 총수로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HR요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그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했다. 현주는 자신과 마주 앉은 리 지소라는 여인을 처음 보았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기시감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단정한 자세, 그리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여느 베테랑 남성 경영진보다 훨씬 강력했다. 리 이사님, 미광그룹이 태진의 미래 전략 투자에 왜 그리 강경한 조건을 내세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함께 미광그룹의 무례함에 대한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미소 대신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 태진의 재무제표는 지난 6년간 눈에 띄게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특정 해외 프로젝트의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비즈니스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태진그룹의 약점을 지적하며 현준이 철저히 감추고 싶어 했던 취약점을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순간 그녀는 과거의 서 하윤이 아닌 냉혹한 전략가 리 지소였다. 현준의 얼굴은 미묘하게 경직되었다. 저희의 해외 프로젝트는 기밀 사항입니다. 리 이사님께서 그 정보를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하군요. 미광그룹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스파이 회사라도 되는 겁니까?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여인이 태진그룹의 심장부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상대는 그동안 그 누구도 없었다. 지수는 태연하게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응수했다. 강 회장님,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의 정보 관리는 매우 취약하군요. 저희는 합법적인 경로로 모든 공개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태진그룹의 특정 프로젝트는 이미 시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투자자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태진그룹의 임원진을 압박했고 그들의 얼굴은 당황과 긴장으로 굳어갔다. 현주는 잠시 말을 잃고 제이소를 응시했다.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읽을 수 없는 미묘한 차가움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인물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외모와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느껴지는 분위기는 마치 과거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좋습니다. 리 이사님. 그렇다면 미광그룹이 원하는 최종 조건은 무엇입니까? 현주는 결국 그녀의 논리를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주도권을 내주었다. 이는 태진그룹에게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지만 현주는 지금 이 투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요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달성된 셈이었다. 지수는 태연하게 태블릿을 들고 화면을 현준 쪽으로 돌렸다. 저희는 투자금의 20%를 태진그룹의 내부 감찰 및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할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팀은 전적으로 미광그룹이 지정하는 인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요구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진그룹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합법적인 통행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현주는 이 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저희 내부 경영에 대한 간섭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태진그룹은 미광그룹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지수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에 그가 그녀에게 했던 배신과 모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강 회장님, 저희가 2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는 태진그룹의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운명 공동체로서 내부의 암세포를 제거하고 싶다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즉시 협상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진그룹의 취약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위협은 노골적이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현주는 잠시 눈을 감고 심사숙고했다. 그는 이 여인이 자신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미광그룹이 손을 떼면 태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좌초될 것이다. 그는 굴욕적이었지만 결국 패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리 이사님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고는 저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준이 마지못해 말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짧고 차가운 마치 얼음 조각 같은 미소였다. 물론입니다, 강 회장님.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겁니다. 그녀는 이 말이 단순한 비즈니스 용어가 아니라 곧 시작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현주는 그 미소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마치 낯선 곳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본 듯한 기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현준이 급히 자리를 떴다. 그는 리지소라는 인물에 대한 상세한 신원조사를 비서에게 지시했다. 제이수는 홀로 남아 회의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태진그룹이 소유한 강남 최고급 주택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새아이 강태호, 강혜나, 강지우가 살고 있었다. 태호야, 예나야, 지우야. 엄마가 드디어 돌아왔어. 아무도 너희 엄마를 막을 수 없어.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맹세했다. 6년 전에 서하윤은 죽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돌아온 냉정하고 무자비한 전략가 리 지소였다. 그녀는 이제 태진그룹의 내부로 합법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첫 번째 목표인 태호에게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태호가 또래보다 훨씬 예민하고 총명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아이들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고 현준과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존재를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고 그럴수록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첫 번째 행동으로 태진 그룹의 재단이 후원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태우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녀의 컨설팅 권한 범위 내에 있었다. 그녀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현준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아이에게 접근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그녀는 먼저 어둠 그 자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태진 그룹의 족쇄를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운 밑에는 새 아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고 있었다. 이 사랑이 그녀의 힘이었고 그녀의 무자비함을 정당화하는 이유였다. 복수는 달콤할 것이며 공정할 것이다. 지수는 비서에게 태진그룹 내부 감사팀장 조이 재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그는 6년 전 그녀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현준에게 묵살당하고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정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재원 팀장을 포섭하는 것은 그녀의 내부 침투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지만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있었다. 조이 재원 팀장, 과거의 태진그룹 내부 감사 기록과 함께 그의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주세요. 저는 그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할 겁니다. 아주 은밀하게 지수호가 지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고 현준이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 순간까지 모든 것을 통제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6년 동안 감옥 안에서 국제금융과 법률을 철저히 공부했고 자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기로 자신을 단련시켰다. 그녀의 지식과 냉철함은 현준의 오만함과 태진그룹의 부패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녀는 태진그룹 전체를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깥 날씨는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을 감쌌다. HR 요넥의 이 날씨는 그녀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 그녀는 이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며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진그룹의 몰락과 새 아이의 행복. 이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닫혀있는 회의실 문을 응시했다. 현주는 지금쯤 리지소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이 우아하고 냉정한 전문가가 6년 전 그가 잔인하게 버렸던 그의 새 아이를 낳아준 여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 아이가 있는 그곳을 향해. 그녀의 눈빛은 이제 어둠이 아닌 새벽을 향한 강렬한 염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공의의 실현이며 잃어버린 모성애의 회복이었다. 강현준 회장이 지시한 대로 태진그룹의 비서실은 리지소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했다. 보고서는 완벽하게 깨끗했고 그녀는 미광투자그룹이 자랑하는 젊고 유능한 국제금융 전문가로 기록되어 있었다. 옥스퍼드와 하버드 출신의 유럽과 미국에서 수많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경력이 그녀의 명함을 채우고 있었다. 보고서 어디에도 6년 전에 서하이온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현주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특히 그녀가 자신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할 때 보인 날카로운 지적은
단순한 투자자의 분석을 넘어선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마치 태진그룹의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잘못되었기를 바라면서도 비밀리에 그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지수는 내부 감사팀장 조이 재원에게 연락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회사의 변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과거의 정의로운 성격 때문에 승진이 누락된 채 고립되어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인 접촉 대신 과거 그가 존경했던 대학 교수의 명의를 빌려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이 팀장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태진의 해외 프로젝트 일부가 심각한 자금 세탁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팀장님께서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적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이수는 익명으로 보낸 암호화된 이메일에 이렇게 적었다. 그녀는 재원의 정의감을 자극하는 것이 그녀에게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재회원은 이메일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6년 전 HR연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현준 회장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녀의 결백을 입증하려 했지만 결국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했다. 그에게 이 이메일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묻어두었던 정의감을 다시 일깨우는 기회였다. 결국 재원은 은밀한 장소에서 지수오와의 만남을 수락했다. 서울의 오래된 도서관 구석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제야이수는 얼굴을 거의 가렸고 재원은 그녀의 눈빛을 제외하고는 그녀가 HA의 요원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태진의 내부 비밀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태진그룹의 적입니다. 재원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물었다. 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적이 아닙니다. 저는 태진그룹을 살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6년 전 태진에서 일어났던 일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초이 팀장님, 당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그녀의 마지막 말은 재원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하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6년 전의 사건을 언급하며 그의 양심을 건드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가 제공하는 막대한 정보와 함께 자신의 정의로운 목표를 실현할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비밀 조력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수는 태진그룹 내부에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소오의 다음 목표는 윤미큉이었다. 미큉은 6년 전 하윤의 추락을 주도한 인물로 현재는 현준의 곁에서 사실상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진그룹의 각종 자선사업과 문화재단을 주도하며 사회적으로 우아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제이수는 이 우아한 가면을 벗겨낼 계획이었다. 그녀는 미큉이 주최하는 태진문화재단 연례 갈래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사는 상류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미큉과의 첫 번째 대치 즉 경고를 보낼 생각이었다. 제이수는 화려하지만 절제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국제적인 명성과 더불어 완벽하게 세련된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미큉군 지수가 미광그룹의 이사로서 참석했다는 소식에 다소 경계했지만 이내 그녀의 젊은 나이와 화려한 배경에 질투심을 느끼면서도 우월감을 가졌다. 미큉은 지소에게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리 이사님, 미광그룹의 투자는 태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미큉의 손을 잡는 대신 와인잔을 들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윤 사모님.
태진그룹의 내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저의 주요 임무입니다. 특히 재단 운영의 투명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죠. 저는 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미큉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그녀는 재단 운영을 통해 상당한 개인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이소의 이 발언은 그녀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저희 재단은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자랑합니다. 리 이사님께서 저희 재단을 오해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미큉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오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숨겨진 진실들이 늘 존재합니다. 윤 사모님께서는 과거의 어두운 진실들이 현재의 밝은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전문가입니다. 제이수는 말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 미큉은 지수의 마지막 말에서 강한 섬뜩함을 느꼈다. 숨겨진 진실, 과거의 어두운 진실. 그녀는 지수가 서 하윤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을 협박하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 여인이 태진그룹 내부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직감하고 현준에게 리 지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수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그녀의 첫째 아들 강태호의 모습을 발견했다. 태호는 12살이 되었고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6살 때였다. 그는 또래보다 키가 크고 외모가 수려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우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홀로 외톨이처럼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주변의 화려함을 거부하는 듯했다. 지소의 심장은 잠시 멈추는 듯했다. 그녀의 강철 같은 외피가 무너지고 오직 어머니로서의 고통과 사랑만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지금 그에게 접근하면 오히려 그의 삶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후원자 명단에 그녀의 새로운 이름을 올려놓았다. 그녀는 태호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이미 재원을 통해 확인했다. 그녀는 그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태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지수는 태호가 수학과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광그룹의 투자자금 일부를 그 프로그램의 특별 장학금으로 지정하고 그 장학금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미광그룹의 컨설턴트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가장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현준과 미큉이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며칠 후 제이수는 태진그룹의 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님, 저희는 이 프로그램의 수학 및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영재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현준은 이 제안이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수는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태호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정한 멘토를 통해 태호의 근황을 매일 보고받을 계획이었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은 아이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퍼즐 조각의 일부였다. 그날 밤 지수는 재원으로부터 에미큉이 재단 자금으로 은밀하게 구입한 해외 부동산 명세서 사본을 받았다.
이 서류는 에미큐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현준에게 그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제이수는 서류를 검토하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미큐의 오만함이 결국 그녀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야. 윤미경, 네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나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되찾을 것이다. 제이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내부는 끊임없이 어머니로서의 그리움과 복수자로서의 냉정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복수만이 아이들을 되찾을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다. 세오, 하윤, 즉 리지수, 이제 태진그룹 내부 깊숙이 침투했다. 그녀는 미광그룹의 권한을 이용해 재무와 감찰 부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고 초이 재원 팀장은 그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재원은 에미큐의 자금 유용에 대한 서류 외에도 6년 전 H이온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던 태진 바이오 프로젝트 관련 기밀 문서를 은밀하게 전달했다. 태진 바이오 프로젝트는 현준의 형인 강민호 상무가 주도했던 사업으로 H이온은 그 프로젝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이를 현준에게 알렸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졌다. 민호는 태진그룹의 실질적인 콩고물 처리 담당이었고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그룹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제이수는 이 민호를 타겟으로 삼아 현준의 신뢰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릴 계획이었다. 지수는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민호가 주도하는 몇몇 해외 위장 법인을 발견했다. 이 법인들은 태진 바이오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막대한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돈이 민호의 개인적인 비자금 조성뿐만 아니라 6년 전 H이온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 로비 자금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파헤쳤다. 며칠 후 현준은 제이소로부터 한 통의 긴급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태진그룹의 운영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민호 상무가 관할하는 해외 사업부의 심각한 재무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J.I.수는 보고서에 직접적인 비리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논리적인 재무 흐름 분석과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통해 현준의 심리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현준은 지수의 보고서를 보고 당황했다. 그는 민호가 사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지적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민호를 불러 해명을 요구했지만 민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지소의 분석이 미광그룹의 간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형님, 저 여자가 감히 태진그룹의 내부 경영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경고하십시오. 민호가 현준에게 주장했다. 현준은 민호의 오만함과 지소의 냉철한 전문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민호에게 해당 해외 법인의 장부를 지소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감사받도록 지시했다. 이는 민호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지만 현준은 태진그룹 전체의 투자 유치를 위해 지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지수의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지수는 민호가 공개한 장부를 면밀히 검토했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찾아냈다. 수많은 거래 중 파나마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이동 경로가 과거 H이온이 감옥에 갇히게 된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던 브로커에게 흘러들어갔던 기록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민호가 단순한 횡령을 넘어 하윤의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단서였다. 그녀는 이 단서를 이용하여 민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인 태진 물류 지분에 대한 집중 감사를 예고했고 이는 민호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날까 두려워 지소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다. 그는 현준보다 더 오만했고
돈으로 그녀를 매수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리 이사, 솔직히 말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태진 물류 지분 감사를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미광그룹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민호는 고급 위스키를 권하며 뻔뻔하게 말했다. 그의 태도는 하연이 과거에 겪었던 그들의 오만함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지수는 민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강 상무님, 저는 돈이나 권력보다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태진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당신의 제안은 저에게 모욕적입니다. 태진 물류에 대한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저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민호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고 단호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그는 지소가 단순한 투자 전문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배경은 완벽했기 때문에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수는 민호와의 만남을 녹취했고 이 대화는 민호가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이 녹취록과 함께 파나마 유령 회사와 관련된 자금 흐름도를 현준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그녀는 현준이 민호의 배신과 부패에 분노하고 스스로 그를 처리하도록 유도할 생각이었다. 현준은 이 익명의 보고서를 받고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민호가 태진그룹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형제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민호를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지휘소의 계획대로 태진그룹의 내부 권력 구조는 완전히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소동 속에서 JSO는 태호가 참여하는 영재 프로그램 멘토링 세션에 특별 연사 자격으로 참석할 기회를 만들었다. 그녀는 리지소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미래 전략가로서의 삶과 태도를 강의했다. 그녀는 강의 내내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지만 특히 태호에게 깊은 애정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태호는 지소의 강의에 깊이 몰입했다.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은 그가 만나왔던 어떤 어른보다도 뛰어났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은 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종류의 위로였다. 강의 후 태호는 용기를 내어 지소에게 다가갔다. 리 이사님, 당신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태호가 수줍게 물었다. 지수는 잠시 숨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과거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태호야, 지식은 경험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아는 거야.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는 강한 의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지성이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태호야라고 불렀고 이 작은 실수에 그녀는 당황했지만 태호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다. 잃어버린 것이요. 태호가 되물었다. 지희수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 예를 들면 너의 순수한 호기심이나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 어른들은 때때로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 그걸 되찾는 과정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야.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이야기했고 태호는 그녀의 말에서 깊은 공감을 얻었다. 지수는 이 만남을 통해 태호가 그녀를 향한 신뢰와 애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전략가로서의 이성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으며 그녀는 이제 그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민호의 몰락은 미큉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하연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협력했었기 때문에 민호가 무너지면 자신의 비밀도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튠준에게 민호의 몰락이 리지소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즉시 태진그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현준은 이미 민호의 부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보았고 지소의 냉철한 분석이 태진그룹을 살리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에미큉의 감정적인 주장을 무시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제이수는 이 모든 혼란을 이용하여 그녀의 두 번째 목표 캉예나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강현준 회장은 이지수 이사의 정체에 대해 더욱 깊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가 강민호 상무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치밀함과 태진그룹의 과거 비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은 단순한 외부 컨설턴트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리지소우가 과거 에세어 하윤과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 그녀와 관련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 미국과 유럽 금융계까지 파고들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제이수는 민호의 몰락이 가져온 혼란을 이용하여 현준에게 결정적인 압박을 가할 순간을 준비했다. 그녀는 민호가 사용했던 파나마 유령 회사의 장부에서 과거 자신의 사건을 조작했던 브로커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거래, 일자와 금액을 정확하게 추출해냈다. 이 증거는 HR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였지만 그녀는 이를 현준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지수는 현준을 고립시키기 위해 태진그룹의 핵심 투자 프로젝트인 태진퓨처 테치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준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이었지만 지수는 이 프로젝트의 재무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회의에서 현준의 경영 능력과 판단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강 회장님, 태진 퓨처텍 프로젝트의 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희 미광그룹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그룹 전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제이수는 냉철한 목소리로 현준과 이사진을 압박했다. 이 발언은 현준에게 개인적인 위협이자 그의 리더십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현준은 분노했지만 그녀의 논리적인 재무 데이터 앞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태진그룹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복수자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리 이사, 당신은 태진그룹을 구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려는 것입니까? 당신의 행동은 마치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현준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다. 강 회장님, 원한이든 아니든 제 임무는 미광그룹의 투자를 보호하고 태진그룹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를 강행한다면 태진그룹의 주가는 40% 이상 폭락할 것입니다. 저의 예측이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녀는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다. 현준은 결국 제이소의 요구를 수용하고 밤늦게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는 그녀와 1대1로 마주 앉았고 긴장된 침묵의 공간을 채웠다. 현준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지만 6년 전의 H윤과는 너무나 달랐다. 세련되고 단호하며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감춰진 눈빛. 그 눈빛은 그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떠올리게 했다. 리 이사,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원하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태진그룹을 흔드는 거지? 그리고 왜 자꾸 당신의 눈빛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현준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드러내며 물었다. 그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 저는 당신이 진실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6년 전 한 여인의 결백과 당신의 새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태진그룹의 부패는 단순한 재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도덕적 부패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HR 요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현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당신은 그 사건을 어떻게 아는 거지? 당신은 대체 누구야? 현준은 분노와 동시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HR 요은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지만 그녀의 그림자가 이처럼 강력한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지수는 현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는 당신에게 경고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만약 당신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태진그룹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한 예언처럼 말했다. 현주는 이 대화 이후 그녀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리 지소가 서 하윤의 대리인이거나 혹은 그녀의 복수를 돕는 누군가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분노가 하윤 본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지소는 태호가 참여하는 멘토링 세션에 직접 참석했다. 그녀는 그에게 복잡한 논리 퍼즐과 전략적 사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태호는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에 매료되었고 그를 둘러싼 외로움과 불안감이 지소의 존재로 인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태호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정서적 지지를 찾았다. 리 이사님, 저희 집은 늘 조용하고 딱딱해요. 아빠는 바쁘시고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 진짜 엄마의 얼굴을요. 태호가 조용히 고백했다. 제아이수는 이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감정을 완벽히 숨겼다. 그녀는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태호야, 너의 진짜 엄마는 너를 가장 사랑했을 거야. 그리고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다만 네 마음속에 숨겨져 있을 뿐이야. 지수는 이 만남을 통해 아들의 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그녀가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재혼을 통해 법률팀과 접촉했고 태호가 현재 가정에서 정서적 방치를 겪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번째 목표인 강 예나에게도 접근할 기회가 곧 찾아왔다. 예나는 아버지를 닮아 예민하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아이였지만 가정 내의 긴장된 분위기와 에미큉의 냉대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학교 심리 상담 보고서에는 가정 내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예수는 이 보고서를 입수했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법원에 임시 양육권 신청을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지수는 미광그룹의 법률팀을 통해 익명으로 아동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했다. 이 의견서는 태진그룹 가정의 환경이 예나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주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에미큉은 이 모든 것이 지소의 계략이라고 주장하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결국 법원은 예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시적으로 제3의 안전한 장소로 그녀를 분리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제이수는 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자신의 측근을 배치하여 예나를 보호하고 간접적으로 그녀의 상태를 돌보게 했다. 그녀는 예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두 번째 아이를 위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강현준 회장의 내면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지수 이사의 등장 이후 태진그룹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즉 강민호 상무의 몰락과 강예나의 일시분리 조치는 현준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리지소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를 넘어선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현준은 이지수의 신원조사를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완벽하게 조작된 리지소라는 인물만을 가리켰다. 하지만 현준은 미광그룹과의 계약서 세부 조항을 검토하던 중 컨설팅 비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급 방식과 특정 해외 법률 자문 비용에 과도한 책정을 발견했다. 그는 이 자금이 누군가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깨달았다. 지수는 이미 현준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시간이 없음을 알고 가장 은밀하게 숨겨진 세 번째 아이, 강지호를 되찾는 계획을 가속화했다. 지호는 다른 두 아이와 달리 에미큉의 친정 쪽에서 운영하는 비밀 복지시설에 감춰져 있었으며 이는 하이온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에미큉은 지호를 현준을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인질로 여기고 있었다. 지수는 미큉이 곧 태진 재단 관련 비리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초이 재원 팀장을 통해 확보한 미큉의 자금 유용 증거를 언론사에 익명으로 흘렸다. 이 증거는 미큉이 자선재단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고 공익을 위장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큉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이 리지소의 치밀한 공격 때문임을 확신하고 지소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녀는 최후의 발악으로 지오의 거처를 더욱 은밀하게 옮기려 했고 현준에게도 이 모든 것이 리지소가 써 하윤의 사주를 받아버린 일이라고 소리쳤다. 강 회장, 저 여자가 바로 서하윤이 보낸 복수자예요. 아니면 그녀 자신일지도 모르죠. 저 여자는 우리 애들을 빼앗으려고 해요. 특히 지우를 절대 뺏길 수 없어요. 에미큉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현준은 미큉의 격앙된 상태와 지소의 완벽한 타이밍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미큉이 언급한 그녀 자신이라는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다. 지수는 미큉의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제안했다. 윤 사모님, 저는 태진재단의 피해액 전액을 익명으로 보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강지우군의 소재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강 회장님 앞에서 모든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는 가벼워질 겁니다. 제이수는 이 제안을 에미큉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미큉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오만함과 증오심은 결국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지소의 제안을 거절했고 대신 지우를 더욱 멀리 해외의 한 외딴 섬에 있는 요양시설로 옮기려 했다. 이 움직임은 지소에게 최후의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수는 미큉의 이동 계획을 재원으로부터 은밀하게 보고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합법적인 절차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신뢰하는 국제적인 보안팀을 소집했고 에미큉이 지우를 이동시키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현준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지수는 보안팀과 함께 새벽 어둠 속에서 미큉의 차량 행렬을 추적했다. 미큉은 지우와 함께 전용기를 타기 위해 공항의 비밀 경납고로 향하고 있었다. 지수는 미큉의 차량을 가로막고
무전을 통해 경고했다. 윤미경, 즉시 차를 세우고 아이를 내보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숨긴 모든 범죄 기록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언론에 공개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협적이었다. 미흉근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 네가 누군데 감히 네가 서하윤이든 아니든 너는 내 아이를 만질 수 없어. 그녀는 운전석에 강제로 돌파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 지소의 보안팀이 미흉의 차량을 에워쌌고 전략적인 충돌을 통해 차량을 멈추게 했다. 이 충돌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제2호를 구출할 수 있는 혼란을 조성했다. 지수는 직접 에미흉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지우오를 품에 안았다. 지우오는 아직 6살이었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울음을 터뜨렸다. 지수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이성을 잃고 오직 어머니로서의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지우야, 엄마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녀는 한국어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흉은 그녀의 눈앞에서 아이를 빼앗기자 절규했다. 그녀는 지소를 공격하려 했지만 보안팀에 의해 제지당했다. 바로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현준 회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에미흉의 히스테리컬한 모습과 지소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지오를 보았다. 그리고 지소가 지오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현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소의 자세 아이를 안고 있는 방식,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담긴 순수한 모성애와 깊은 고통은 6년 전 그가 잊으려 했던 서하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게다가 그녀가 지우에게 한국어로 속삭인 엄마라는 단어는 현준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충격은 현준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리지수는 서하윤이었다. 하윤아. 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지수는 지우를 더욱 강하게 안았고 현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 슬픔 그리고 승리의 복잡한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 회장님, 제 이름은 리지소가 아니라 서하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것을 저는 오늘 되찾았습니다. 현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버린 여인이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가 되어 그의 심장부와 그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되찾는 처절한 복수를 감행한 것이다. 지수는 지우를 데리고 현장을 떠났고 현주는 미흉의 절규와 함께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현장에서 서하윤, 즉 이지수에게 강지우를 빼앗기고 충격에 휩싸인 강현준 회장은 곧바로 태진그룹 회장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6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냉혹한 현실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리지소의 모든 행적과 신원 조작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절망 대신 차가운 진실 추구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은 현준에게 충격적인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리지소가 사용한 모든 신분 정보 학력 경력은 국제적인 위조 전문가 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되었으며 그녀는 감옥에서 석방된 직후 곧바로 해외로 건너가 금융교육을 받았고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자신을 재창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복수극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전략적 전쟁이었음이 드러났다. 현주는 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눈이 멀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HI온이 감옥에 갇힌 후 그녀의 결백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에미흉과 민호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고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준 여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회피했다. 그의 후회는 이제 태진그룹 전체를 뒤흔들
공개적인 참여로 이어져야만 했다. 지수는 이미 새아이 태호, 호 예나 지우를 안전한 장소에 보호하고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강민호의 비자금과 그녀의 누명 조작 사건 간의 연결고리, 에미큉의 재단 비리, 그리고 아이들이 강씨 가문에서 겪었던 정서적 방치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녀의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하여 현준 측 변호인단은 속수무책이었다. 양육권 소송과 동시에 HAR요는 미광그룹의 권한을 이용해 강민호 상무와 윤미경 사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6년 전 HAR요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포함되었다. 이 고소는 단순한 개인 소송이 아니라 태진그룹의 부패한 일면을 사회에 폭로하는 결정적인 선전포고였다. 현주는 법정에서 HAR윤과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리지소라는 이름 대신 서하이하윤이라는 당당한 이름으로 증언대 위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6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응축된 듯한 강렬한 힘을 발산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그녀에게 했던 모든 모욕과 배신을 법정이라는 가장 공정한 무대에서 되돌려주고 있었다. 하요우는 증언했다. 강 회장님, 6년 전 당신은 저의 결백을 믿지 않았고 당신의 형제와 아내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이들을 낳았지만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감옥에서 가장 소중한 6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빼앗긴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고 현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현주는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증언대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저는 서하윤 씨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저는 그녀의 결백을 의심했고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새 아이와 6년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태진그룹의 총수로서 이 모든 일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현준의 공개적인 참여는 법정 안팎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참여는 에미큉과 민회계는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조작과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현준의 증언으로 인해 그들의 범죄는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결국 강민호와 윤미경은 태진그룹 이사회에서 축출되었고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양육권 소송은 HAR윤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상태를 고려하여 새 아이에 대한 전적인 양육권을 세어 HAR윤에게 부여했다. 현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만을 요청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고 싶어 했다. 하요는 법정을 나오면서 현준을 마주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실을 직시한 새로운 고통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하윤아,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네가 허락한다면 나는 그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권력과 태진그룹의 이름을 떼고 그냥 아버지로. 현준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하요는 현준의 눈을 잠시 응시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달콤함 대신 공허함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남았다. 강 회장님, 당신은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삶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것입니다. 서하윤은 새아이 태호 예나지우를 데리고 서울의 모든 짐과 복잡한 과거를 뒤로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평온한 성장을 위해
태진그룹과 강현준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해외의 한적한 도시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리지소라는 금융 전문가의 명성을 내려놓고 오직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불안정했다. 특히 강태호는 이 모든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지소가 자신의 진짜 엄마라는 사실과 아버지가 그녀에게 저지른 배신에 대해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서하윤은 매일 밤 태호에게 과거의 진실과 자신의 사랑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고 그가 스스로 어머니의 존재와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시간을 주었다. 강예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오히려 빠르게 안정감을 찾았다. 그녀는 복잡한 강씨 가문의 분위기 대신 엄마의 따뜻하고 안정된 품속에서 예술적인 감수성을 다시 키워나갔다. HIO는 예나의 심리치료를 꾸준히 도왔고 그녀가 그림과 음악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막내 강지우는 엄마의 곁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지우에게 하요는 곧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6년의 공백 동안 느껴야 했던 모성애의 갈증을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포옹으로 채워나갔다. 에이하요는 지우가 느꼈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그에게 집중적인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고 지우는 점점 더 밝고 활기찬 아이로 변해갔다. 한편 서울에 남은 강현주는 태진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형 강민호와 윤미경이 저지른 비리 및 서하윤 관련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미광그룹의 투자 철회와 내부 비리 문제로 태진그룹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지만 현주는 이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현주는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는 더 이상 권위적인 회장이 아닌 겸손하고 진심 어린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룹의 규모나 재산에 대해 말하는 대신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와 정직함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하이온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피했고 아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1년 후 하이온은 아이들과 함께 잠시 서울을 방문했다. 그녀는 태진그룹의 법적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현준과의 마지막 공식 만남을 가졌다. 그들의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 대신 조용하고 평범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증오나 복수심이 없었고 오직 새 아이의 부모로서의 존중만이 남아있었다. 하윤아. 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가 나에게 해준 모든 복수는 정당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 너는 내 오만함과 무관심을 깨부수고 내게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태진그룹은 작아졌지만 나는 더 나은 인간이 되었어.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하요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님,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남아준다면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제 냉기 대신 평화가 감돌았다. 아이들은 이제 안전해.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만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아이아요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현준에게 등을 돌렸다. 현준은